나는 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아내의 로스쿨 졸업 파티에 도착했지만 파티 장소는 굳게 닫혀 있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파티가 이 시간 전에 끝났다고 말했다. 당신은 안 불렀으면 했거든. 그리고 나는 아내의 SNS에서 그녀가 자신의 교육을 후원해준 직장 상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게시물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모든 결제를 취소했고 그녀의 새 남자친구 회사에 대한 나의 90% 지분 약이 0억 원의 가치를 매각했다. 몇 분 후 내 휴대폰은 156통의 부재중 전화로 불이 났고 누군가 내 집문을 두드렸다. 그렇게 나는 내 제네시스 G90을 타고 강남 테헤란로를 달리며 나 자신에 대해 꽤나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밤은 이서아, 아내의 로스쿨 졸업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강남의 그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서 하룻밤에 대부분의 사람들 연봉보다 많은 돈이 드는 곳이었다. 하룻밤에 8천만 원. 게다가 아내는 샴페인 취향의 예산 개념은 제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프리미엄이었다.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곳에 들어섰을 때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2배라도 냈을 것이다. 그녀가 직접 고른 재즈 트리오는 지금쯤 몸을 풀고 있을 것이고 케이터링 팀은 그녀가 고집했던 우스꽝스러운 금박 장식 에피타이저에 마지막 손길을 더하고 있을 터였다. 일생에 한 번뿐인 축하 자리잖아. 그녀는 그 아름다운 갈색 눈을 깜빡이며 내게 말했다. 완벽해야 한다고. 그리고 사랑에 눈먼 바보였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저없이 내 현대 블랙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요일 저녁 강남치고는 교통이 놀라울 정도로 한산했는데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위험 신호였어야 했다. 보통 출퇴근 시간에 강남의 행사장에 가는 것은 화난 택시 기사들에게 공격당하면서 끈적한 당밀 속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오늘 밤은 순조로웠다. 너무나 순조로워서 오히려 이상했다. 나는 연회장 앞에 차를 세웠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은 내 전 장모님의 영혼보다 더 어두웠다. 발레 파킹 직원도 보도로 쏟아지는 따뜻한 조명도 없었다. 안에서 울려 퍼지는 축하의 소리도 없이 오직 침묵과 그림자뿐이었다. 상황이 잘못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직감은 성가신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차를 주차하고 정문으로 걸어갔다. 내 이탈리아제 구두가 포장도로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 타이머처럼 울렸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냥 조금 늦네요. 정도의 잠금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라는 식의 잠금이었다. 나는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손으로 가로등 불빛을 가렸다. 텅 비어 있었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영혼이 부서질 듯 텅 비어 있었다. 내가 본 것을 뇌가 완전히 처리하기도 전에 내 손에는 이미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단축번호 1번. 서아.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했다. 안녕하세요, 이서아입니다. 지금은 너무 멋진 일을 하느라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을 거예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가능할 때 연락드릴게요. 그녀의 음성사서함조차 거만했다. 몇 년 전에 그 경고 신호를 봤어야 했는데 나는 계속해서 다시 걸었다. 4번째 시도에서 그녀는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자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고 거의 음악 같았다. 배경에는 소음, 웃음소리,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한창 진행 중인 파티에서나 기대할 법한 소리들이었다. 서아야, 어디야? 나 지금 연회장인데 완전히 깜깜하고 문도 잠겨 있어. 잠시 침묵. 그러다 그 웃음소리. 한때는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칠판 긁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 그 파티 이 시간 전에 끝났어. 당신은 안 불렀으면 했거든. 그 말들은 이게 대체 무슨 역 같은 상황이지? 라는 화물을 실은 화물열차처럼 나를 덮쳤다. 안 불렀으면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전부 다 계산했잖아. 알아. 그리고 정말 아름다웠어. 모두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나저나 재즈 트리오도 완벽했어. 훌륭한 선택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무심하고 사실적이었다.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괜찮은 식당 음식에 대해 평하는 것 같았다. 서아야, 이건 미친 짓이야. 너 그냥 뚝. 그녀는 내 전화를 끊어버렸다. 마치 내가 그녀가 소유하지도 않은 차의 연장 보증을 팔려는 텔레마케터인 것처럼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보도에 서서 휴대폰을 쳐다봤다. 마치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를 배신한 것처럼.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사람들은 금요일 밤에 계획을 안고 지나갔으며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윙윙거렸다. 하지만 내 세상은 방금 축에서 벗어났다. 그때가 내가 그날 저녁 2번째 실수를 한 순간이었다. 나는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45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다.
내가 지난달 청담동의 어느 부티크에서 사준 샴페인 골드 드레스, 나사가 단열재에 쓰는 비용보다 원단 면적당 더 비싼을 입은 서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건 인정한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화장은 흠잡을 데 없었으며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최진혁 그녀의 직장 상사와 키스하고 있었다. 빌어먹을 최진혁. 그녀가 다니는 법무법인의 시니어 파트너. 그녀가 몇 달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그 남자. 아, 최 변호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최 변호사님이 저렇게 제안했고 최 변호사님은 정말 뛰어난 법률가야. 나는 몇 달 전부터 속으로 그를 최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 가라사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이 모든 대화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사진 밑에 캡션이었다. 선배님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로스쿨 시절 내내 저의 든든한 후원자셨죠. AT, 내 후원자라고. 내 빌어먹을 후원자. 내가 3년 동안 그녀의 등록금 한 푼까지 다 냈다. 내가 그녀의 월세, 차 할부금, 쇼핑 비용, 제주도와 남해로 떠난 여자들끼리의 여행 경비까지 다 대주었다. 나는 우리의 관계 내내 그녀의 걸어다니는 ATM이었는데 그녀는 최진혁에게 로스쿨 후원을 감사하고 있었다. 아마 그녀의 스타벅스 주문보다 비싼 걸 사준 적도 없을 그 남자에게. 나는 케이스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휴대폰을 꽉 쥐었다. 피가 귀에서 솟구치는 것 같았고 순간 보도 위에서 그대로 기절할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공개적인 망신을 곁들인 얼음처럼 차가운 굴욕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그 파티에 있었다. 그녀의 로스쿨 친구들, 동료들, 아마 서울 법조계의 절반은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 최진혁이 그녀의 스폰서라고 생각했다. 댓글이 이미 달리고 있었다. 하트 눈 이모티콘, 축하 메시지. 친구들을 태그해서 이 멋진 커플을 보라고 하는 사람들. 한 댓글은 내 속을 더 뒤집어 놓았다. 드디어 두 분 언제 공식적으로 사귀나 했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드디어. 그들이 궁금해했다고.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었을까. 나는 파티에서 찍은 다른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서아가 연설하는 모습 참고로 내가 쓰기를 도와준 그 연설이었다 이 있었고 모두의 지지에 감사하고 있었다. 내가 성수동의 그 고급 베이커리에서 주문한 터무니없이 비싼 맞춤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도 있었다. 그녀의 로스쿨 친구들과의 단체 사진, 재즈 트리오가 연주하는 스냅 사진, 사람들이 춤추고 웃으며 내 돈으로, 말 그대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커플이 등장하는 모든 사진에는 서아가 최진혁과 함께 있었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손은 그의 가슴에 얹혀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성공한 젊은 변호사들이 사건 파일과 밤늦은 커피를 마시며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이 잠긴 연회장을 등지고 돌아섰다. 더 이상 할 말도 볼 것도 없었다. 파티는 여러 의미에서 끝났다. 차로 돌아가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상처는 여전히 날것으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밑에는 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서아는 이 작은 속임수를 성공시킨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담에서 나를 지워버리고 내 자리에 새 남자친구를 대신 앉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치 내가 그녀의 자서전에서 불편한 각주일 뿐인 것처럼. 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몰랐던 것, 그리고 이제 곧 아주 중요해질 사실이 있었다. 나는 돈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는다. 내가 쓰는 모든 돈, 내가 하는 모든 투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재정적 결정은 스위스 시계장인의 정밀함으로 문서화되고 추적되고 기록된다. 그리고 최진혁, 글쎄, 우리의 관계는 서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고 해두자. 내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은 붉은 신호등과 분노로 인한 터널 시야의 연속이었다. 서울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보통 이 도시에서 운전하는 것은 신경외과 의사의 집중력과 수도승의 인내심을 요구하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철거 현장에서 눈을 가리고 운전했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건물 관리인 김 기사님은 평소처럼 친절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는 그의 얼굴에 걱정이 서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박 대표님,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럼요, 김 기사님.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죠. 내 목소리는 평평하고 감정 없이 나왔다. 나조차도 내가 얼마나 죽은 사람처럼 들리는지 알 수 있었다. 3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광택 나는 철제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거의 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평소 완벽했던 머리는 손으로 헝클어뜨려 엉망이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으며 내 눈은 전쟁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충격받은 군인들의 공허한 눈빛을 닮아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내 아파트 그래. 내 아파트, 내가 사고, 돈을 내고, 내 취향대로 꾸민을 보자마자 내 안에 무언가가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절대 끝이 아니었다. 그곳은 내가 오늘 아침 떠났던 그대로였다.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완전히 내 통제하에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는 한강에 숨막히는 전경이 펼쳐졌고 도시의 불빛은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려진 값비싼 보석처럼 반짝였다. 현대적인 가구들은 모두 깔끔한 선과 고급 소재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아가 밀어붙였던 그 번거로운 앤티크 가구는 하나도 없었다. 개성을 더해줄 거야. 그녀는 말했었다. 그래, 알고 보니 개성이 부족했던 건 그녀 자신이었다. 나는 맥켈란 25년을 세 손가락만큼 따랐다. 보통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때나 마시는 좋은 술이었다. 그리고 곧장 내 서재로 향했다. 이 방은 나의 성역, 나의 고독의 요새, 나의 지휘 본부였다. 이곳의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놓여 있었다. 나를 성공하게 만든 바로 그 강박적인 정밀함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책상은 예술품이었다. 강원도의 19세기 헛간에서 가져온 호두나무를 재생하여 만들었고 서울의 장인이 평방미터당 대부분의 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값을 받고 맞춤 제작한 것이었다. 내 노트북은 정확히 중앙에 놓여 있었고 양옆에는 두 개의 동일한 모니터와 대부분 사람들의 차보다 비싼 사운드 시스템이 있었다. 책장에는 인스타그램 사진용으로 포즈나 취하는 어떤 사람과는 달리 내가 실제로 읽는 경영 위인전, 투자 가이드, 법률 서적들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내 책상 맨 아래 서랍의 소중한 물건처럼 잠겨 있었다. 나의 검은색 가죽 주요 자산 관리 파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종교적 유물을 다루듯 경건하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녀석은 3년간의 꼼꼼한 기록을 담고 있었다. 모든 거래가 강박적인 세부 사항으로 문서화되어 있었다. 은행 명세서, 송금 영수증, 등록금 고지서, 월세 납입 증명서, 신용카드 명세서, 서아와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재정적 자서전이었다. 이게 바로 서아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나에 대한 점이다. 나는 무엇이든 대충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는 내 모든 것을 다해 완전히 전적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때 나는 모든 한 푼까지 기록한다. 왜냐하면 그게 똑똑한 사업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기고 자신의 뒤를 지키고 상황이 잘못될 경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밤 상황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나는 파일을 열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각 페이지는 내가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로스쿨 등록금 3년간 2억 5천만 원, 책값, 학용품비, 그리고 그녀가 꼭 참석해야만 했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강남의 그녀, 오피스텔 월세, 36개월간 월 500만 원, 네트워킹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그 벤치의 할부금, 또 월 100만 원, 쇼핑 용돈, 휴가 경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작은 마을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법한 레스토랑 청구서. 그 숫자들은 나에게도 놀라웠다. 나는 서아의 개인 KB국민은행이었고 술 취한 로또 당첨자의 관대함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자금을 댄 파티에서 자기 상사와 키스를 하고 공개적으로 그를 후원자로 내세움으로써 내게 보답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진다. 그리고 내 사업 거래에 대한 서아의 완전한 무지가 그녀의 완벽하게 조각된 엉덩이를 물게 될 지점이다. 약 18개월 전, 그녀는 최진혁에 대한 슬픈 이야기와 함께 나를 찾아왔다. 불쌍한 남자가 법률 컨설팅 회사를 시작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큰 꿈을 가졌지만 자본이 없었다. 그의 가족은 그의 직업 선택에 대한 불화 이후 재정적 지원을 끊었다. 서아에 따르면 그는 뛰어났지만 단지 그를 믿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었다. 자기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보는데 정말 뛰어나잖아. 그녀는 바로 이 소파에서 내 옆에 웅크리고 말했다. 진혁 선배는 기업 법률 서비스를 혁신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어. 자기 같은 사업 감각을 가진 사람이 그걸 실현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녀는 긴 속눈썹을 깜빡이며 내 무릎을 약하게 만들었던 그 미소를 지었다. 그냥 만나만 봐. 그냥 커피 한 잔. 별거 아니야. 두 사람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최진혁을 만났다. 그리고 그거 아는가? 그 남자는 실제로 뛰어났다.
그의 사업 계획은 탄탄했고 시장 분석은 정확했으며 그의 예상은 현실적이었다. JH 컨설팅 최진혁의 이니셜을 따는 전통적인 기업 법률 모델을 뒤흔들 진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그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대출이나 친구, 가족의 투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그때 내가 움직였다. 나는 JH 컨설팅에 전액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완전한 창업 자본, 운영 비용, 사무실 공간, 직원급여, 마케팅 예산, 모든 것을. 그 대가로 나는 회사 지분의 90%를 원했다. 최진혁은 10%를 보유하고 CEO로 재직하지만 내가 완전한 의결권을 가진 대주주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공정한 거래였다. 사실 공정한 것 이상이었다.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그 정도의 투자의 95%를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의 친구를 도와 서아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서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기업 변호사들이 작성하여 빈틈이 없었다. 최진혁은 주저없이 모든 것에 서명했다. 아마도 마침내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감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이제 이 영억 원 가치의 회사의 조용한 소유주가 되었다. JH 컨설팅은 지난 1년 반 동안 로켓처럼 성장했다. 그들은 포춘 500대 기업과 주요 계약을 맺었고 3개의 도시에 지사를 열었으며 여러 사모펀드로부터 인수제의를 받고 있었다. 재계 언론은 최진혁을 법률계의 선지자이자 기업 컨설팅의 파괴적인 힘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몰랐던 것, 나와 최진혁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몰랐던 것은 최진혁이 본질적으로 내게 아주 높은 연봉을 받는 직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모든 공개적인 공로를 가져갔다. 하지만 결국 그 회사는 내 소유였다. 자물쇠, 재고, 통까지 전부. 그리고 이제 내 서재에 앉아 그 인스타그램 사진이 망막에 새겨진 채 나는 상처받은 감정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 사이에서 JH 컨설팅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사모펀드 거래소로 들어갔다. 현재 시장 가치는 300억 원. 내 90% 지분은 약 0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 시장 변동에 따라 몇십억 정도는 달라질 수 있었다. 내 받은 편지함에는 이미 3개의 진지한 인수 제안이 와 있었다. 2개의 사모펀드 회사와 1개의 주요 컨설팅 대기업. 모두 즉시 매각에 대해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 내가 원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내 모든 지분을 청산할 수 있었다. 그냥 버튼 몇 개를 클릭하고 작은 섬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다. 아이러니는 거의 완벽했다. 서아는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최진혁을 자신의 후원자로 내세운 것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최진혁이 본질적으로 내 직원이라는 것, 그의 모든 성공담이 내 투자 위에 세워졌다는 것, 그의 뛰어난 법률적 두뇌가 내가 그에게 재정적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에만 번창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고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다. 타는 듯한 느낌이 좋았다. 명확해졌다. 잠긴 연회장 문을 본 이후 처음으로 나는 다시 나 자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서울 법조계 절반 앞에서 바보가 된 상처받고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3걸음 앞서 나가며 자신의 부를 쌓아온 계산적인 사업가로서 서아는 게임을 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역사를 다시 쓰고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척 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내가 제공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로맨스를 쌓으면서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어 했다. 좋아, 게임 시작이다. 하지만 이건 내 규칙대로 진행될 것이다. 새벽 2시 47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모든 것을 바꿀 버튼 위에서 커서를 맴돌게 하고 있을 때에 그 기분을 아는가? 절벽 끝에 서서 안전한 곳으로 물러설 수도 있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수도 있는 그 순간 내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맥켈라는 제 역할을 다했다. 내 분노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다듬어졌다. 차갑고 계산된 분노. 나는 지난 4시간 동안 서아의 완벽한 작은 삶과 관련된 모든 재정적 연결고리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말해주자면 그 거미줄은 음모론자의 코르크보드보다 더 광범위했다. 하지만 나는 체계적인 사람이다. 바람피운 아내가 방금 내 존엄성을 은쟁반에 담아 서울 법조계 엘리트 절반에게 대접했다고 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며 수천억 원의 포트폴리오를 쌓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생활 방식을 공급하는 동맥들부터 시작해서 주요 장기로 옮겨갔다. 첫 번째는 졸업 파티 업체들이었다. 나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날리며 내 비즈니스 뱅킹 포털에 로그인했다. 연회장 결제는 합의된 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을 이유로 분쟁이 제기되며 취소되었다. 케이터링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직접 고른 재즈 트리오의 수표는 주류 가게에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려는 10대보다 더 빨리 지급 정지될 것이었다. 기술적으로는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나는 내 아내의 축하 파티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법의 아름다운 점은 바로 이것이다.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면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 연회장 계약서에는 박민준 및 이서아 부부의 축하연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박민준이 초대받지 않았으므로 계약 조건이 중대하게 위반된 것이었다.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전화통화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연회장 매니저들이 돈도 받지 않고 파티를 연 이유를 상사에게 설명하느라 허둥대는 모습. 케이터링 업체들이 공급업체의 부도수표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는 모습. 재즈 트리오는 아마 다음 주에 대금을 입금하려 할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재미있는 대화가 오갈 것이다. 다음 도마 위에는 서아의 법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올랐다. 이것은 특히 만족스러웠는데 내가 내주 비즈니스 신용 한도 아래에 승인된 사용자 계정으로 설정해줬기 때문이었다. 월 한도는 2억만 원이었고 그녀는 디자이너 신발부터 전문적인 네트워킹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터무니없는 30만 원짜리 얼굴 관리까지 모든 것에 일상적으로 한도를 꽉 채웠다. 몇 번의 클릭으로 그녀의 카카오 택시 계정, 배달의 민족 주문, 쿠팡 로켓 배송 쇼핑, 그리고 그녀가 운동보다 사교 활동을 더 많이 했던 청담동의 그 부티크 헬스장 월간 구독까지. 그녀가 다음에 구매를 시도할 때 모든 것이 끽 소리를 내며 멈출 것이었다. 그리고 큰 것이 왔다. 그녀의 마지막 학기 등록금 환급.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스쿨 자금 조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선불로 내고 졸업 후 다양한 환급금과 장학금을 신청한다. 마치 세금 환급을 받는 것과 같지만 수표는 보통 0만 원 정도이고 국세청이 아니라 학교 재정지원처에서 나온다. 서아의 환급금은 어제 처리되었다. 내가 파티장으로 운전하던 중에 알림 이메일을 받았다. 200만 원이 그녀의 교육 경비를 위해 내가 만들어준 공동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다. 내가 주 계좌주로 등재된 바로 그 계좌였다. 나는 모든 돈을 내 개인 계좌로 다시 이체한 다음 공동 계좌를 완전히 해지했다. 거래 내역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표시될 것이지만 서아가 알아차릴 때쯤이면 돈은 이미 사라지고 계좌는 기억 속에만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전이에 불과했다. 본 게임은 JH 컨설팅이었다. 나는 다시 사모펀드 거래소를 열고 숫자들을 응시했다. 내가 세운 회사 솔직히 말해. 내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는 시장 마감 기준으로 이 300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 내 90% 지분은 일부 작은 나라의 GDP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내 받은 편지함에는 내 투자를 내일이라도 은퇴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으로 바꿔줄 3개의 인수 제안이 있었다. 첫 번째 제안은 법률 서비스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기반 사모펀드인 한성캐피탈에서 왔다. 그들은 완전 인수에 400억 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시장 가치보다 4%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대단하지도 않았다. 두 번째 제안은 미래에셋 프라이빗 뱅킹 부서에서 왔는데 익명의 고객을 대신하여 JH 컨설팅을 더 큰 법률 서비스 통합 계획에 일부로 인수하고 싶어 했다. 그들의 제안은 500억 원에 향후 2년간 특정 성과 지표가 충족될 경우 총액이 700억 원까지 오를 수 있는 잠재적인 언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 번째 제안, 그것이 오늘 밤 처음으로 나를 미소 짓게 만든 것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최진혁을 영입하려 했었던 바로 그 회사인 블랙스톤 법률 파트너스가 즉시 인수에 600억 원을 제시하며 모든 현 경영진이 최소 2년간 유지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들은 최진혁을 얻기 위해 특별히 JH 컨설팅을 사고 싶어 했다. 최진혁이 본질적으로 내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비싼 직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아이러니는 너무나 짙어서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다. 블랙스톤은 한 남자를 손에 넣기 위해 회사를 인수하는데 거의 600억 원을 기꺼이 지불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곧 자신의 모든 경력이 빌린 시간과 나의 관대함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나는 새 브라우저 탭을 열고 보안 거래 포털로 들어갔다. 내 선택지를 고려하며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맴돌았다. 블랙스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가지고 떠날 수도 있었다. 아니면 다른 제안 중 하나를 받아들이고 그의 새로운 기업 주인들이 결국 그의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을 때 최진혁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 인스타그램 사진이 떠올랐다. 그의 입술에 닿은 서아의 입술, 그의 가슴에 얹힌 그녀의 손, 그가 로스쿨 내내 그녀의 후원자였다고 감사하는 그 캡션. 나는 그들의 공통된 친구들의 댓글을 기억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서울 역사상 가장 비싼 NTR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젠장. 나는 블랙스톤 제안을 클릭하고 조건 수락을 눌렀다. 거래가 완전히 처리되는 데는 48시간이 걸리겠지만 내 주식은 이제 이 600억 원에 고정되었다. 월요일 아침까지 나는 더 이상 JH 컨설팅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최진혁은 그가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회사에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부분은 최진혁이 아마 무엇에 당했는지 결코 모를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여전히 성공적인 컨설팅 회사의 비전 있는 CEO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길모퉁이의 그 잘난 체하는 카페에서 평소처럼 커피를 사들고 자신의 스톡옵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아마 서아에게 그들의 밝은 미래에 대한 귀여운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대신 그는 사무실에 들어서서 새로운 기업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블랙스톤의 대표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전문적으로 대하겠지만 메시지는 분명할 것이다. JH 컨설팅은 새로운 경영진 아래에 있으며 최진혁의 역할은 최적의 전략적 적합성을 위해 평가될 것이다. 기업 용어로 번역하면 우리는 당신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해서 당신 회사에 2,600억 원을 지불했지만 이제 우리가 당신을 소유했으니 당신을 계속 데리고 있을 가치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내 노트북에서 확인 이메일이 울렸다. 거래 수락됨. 자금은 이 영업일 이내에 이체 가능합니다. 나는 이제 600억 원 더 부자가 되었고 최진혁을 서아의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로 만들어준 회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것이었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고 마지막 남은 위스키를 마셨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잠긴 연회장 문 밖에 서 있던 이후 처음으로 나는 다시 통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1단계는 완료되었다. 서아의 생활 방식을 유지시켜주던 재정적 동맥들은 이제 절단되었고 최진혁의 직업 세계는 곧 뒤집힐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일 진짜 결과가 닥쳐올 것이고 나는 그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오전 6시 30분에 마치 유리병에 갇힌 성난 말벌처럼 윙윙거리는 휴대폰 소리에 잠이 깼다.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고 아무래도 그들은 숙소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양이었다. 내 휴대폰 화면은 연말의 타임스퀘어처럼 보였다. 알림에 알림이 꼬리를 물며 화면을 밝혔다. 문자 메시지, 부재중 전화, 음성 메일, 심지어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쇠스랑과 횃불의 디지털 버전이 모두 나의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먼저 커피를 한 잔 내렸다. 나는 야만인이 아니니까. 서아가 내가 샀을 때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했던 400만 원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갓갈아내린 에티오피아 싱글 오리진. 내가 즐기는 모든 것이 그녀에 따르면 과대평가되었거나 불필요했지만 그녀의 월간 쇼핑은 그녀의 전문적인 이미지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였다는 게 참 웃겼다. 커피는 완벽했다. 풍부하고 부드러웠으며 내 받은 편지함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개판에도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카페인이 들어있었다. 나는 한강이 완벽하게 보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마침내 휴대폰을 확인했다. 156통의 부재중 전화. 156통.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런 숫자는 본 적이 없었다. 그때는 내 고객 절반이 모든 것을 공황 매도하거나 그들의 은퇴 자금을 구해줄 어떤 투자 기적을 행해달라고 애원하며 전화했었다. 문자 메시지는 훨씬 더 볼만했다. 절망, 혼란, 그리고 간신히 억제된 공황의 아름다운 폭포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100일의 명강의처럼 익혔다. 서아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47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자기야, 약국에서 카드가 거절됐어. 확인 좀 해줄래? 분노로 진행되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약 사야 하는데 카드가 안 돼.
그리고 완전한 공황 상태로 끝났다. 지금 당장 전화해. 내 모든 계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당장 해결해줘. 그 진행 과정은 지켜보기에 아름다웠다. 이것이 어떤 컴퓨터 오류나 은행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은 정확한 순간을 거의 볼 수 있었다. 32번째 메시지의 타임 스탬프는 새벽 4시 47분이었다. 아마 그녀가 은행에 전화해서 자신의 계좌가 주 계좌주에 의해 해지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즈음일 것이다. 점수 매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다. 최진혁의 메시지는 더 전문적이었지만 똑같이 광란적이었다. 변호사로서 그는 적어도 문서화의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문자는 미래의 법정 소송을 위한 증거처럼 익혔다. 박 대표님, JH 컨설팅 운영 계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화 주셔서 논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 박 대표님, 긴급한 사안입니다. 우리 급여 시스템에 오류가 표시되고 여러 협력업체에서 결제 문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즐거움은 음성 메일에 있었다. 나는 새 커피를 한 잔 들고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어떤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리에 앉았다. 음성 메일 12번은 연회장 코디네이터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인 공항으로 굳어 있었다. 박 대표님, 크리스탈 볼룸의 산드라입니다. 밤사이에 발생한 결제 취소 건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 상당한 불일치가 표시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이 결제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화 부탁드립니다. 음성 메일 23번은 최진혁의 CFO 브래들리라는 이름의 남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는 새벽부터 줄담배를 피운 듯한 목소리였다. 박 대표님, JH 컨설팅의 브래드 헨리입니다. 저희 운영 자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 대표님이 은행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사회가 긴급회의 중이며 시장 개장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긴급회의, 마음에 들었다. 토요일 아침에 긴급 이사회만큼 당신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음성 메일 38번이 백미였다. 서아의 목소리,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이 개자식아, 일부러 이러는 거 다 알아. 기분 좀 상했다고 내 돈을 훔쳐가면 안 되지. 난 내야 할 청구서도 있고 살아야 할 인생도 있는데 네가 무슨 중년의 위기 같은 걸 겪는다고 모든 걸 망칠 권리는 없어. 당장 전화 안 하면 진짜. 맹세코 내가.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다. 아마 시간 제한을 초과했을 것이다. 중년의 위기. 그녀는 그것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마치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재정적으로 NTR 당한 것에 대한 나의 완벽하게 합리적인 반응이 그녀의 인내와 이해가 필요한 어떤 정신건강 문제인 것처럼. 음성 메일 45번을 듣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로비에서 김 기사님이 전화를 했겠지만 나는 디지털 붕괴쇼에 너무 정신이 팔려 인터폰을 받지 못했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외시경을 확인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라는 표정으로 서 있는 서아를 예상했다. 그 표정은 우리 결혼 생활의 모든 주요 다툼에 앞서 나타났었다. 대신 서아의 개인 비서인 김유미 비서였다. 불쌍한 김 비서는 감정적 파괴 모드로 설정된 믹서기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보였다. 평소 완벽했던 머리는 엉성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휴대폰을 마치 현실에 자신을 묶어주는 유일한 것인 양 꽉 쥐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문틀에 기댔다. 커피잔을 손에 든 채. 김 비서님, 뜻밖이네요. 보통 정시 출퇴근하지 않으시나요? 박 대표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마치 누가 보고 있을까 두려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상황이 좀... 나는 옆으로 비켜서며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김 비서는 항상 효율적이고 전문적이었으며 서아의 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상쾌할 정도로 솔직했다. 만약 내 부부간의 핵전쟁의 교차 사격에 휘말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따라 거실로 들어왔고 내가 커피를 권하자 떨리는 손으로 거절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게 어떤 건지 정의해 보시죠. 나는 포식자에 대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사람의 무심한 관심으로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어젯밤 졸업 축하 파티가 중간에 중단됐어요. 연회장 수표가 부도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아직 춤추고 있을 때 경비원들이 들어와서 모두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서아 씨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그녀 회사 파트너 변호사님들 몇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 앞에서 건물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는 걸 봐야 했어요. 나는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승리의 춤을 추고 있었다. 그거 참 창피했겠네요. 하지만 그게 최악도 아니에요. 김 비서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어마다 높아졌다. 오늘 아침 JH 컨설팅의 급여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완전히요. 아무도 월급을 못 받았어요. 회계 소프트웨어는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고 직원 절반은 법인카드를 쓸 수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 같네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말했다. 박 대표님. 김 비서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간단한 개념을 설명할 때나 지을 법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최 대표님 이사회가 긴급 회의 중이에요. 외부 감사인을 부르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회사가 적대적 인수나 재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급여 시스템 오류에서 그건 좀 큰 비약이네요. 그리고 서아 씨는요. 김 비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으로 떨어졌다. 서아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은행 계좌는 동결됐고 신용카드는 안 되고 대표님과는 연락이 안 돼요.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도 답을 몰라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지난 1시간 동안 서아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7통이었다. 저를 여기로 보냈어요. 대표님을 찾으라고요. 김 비서는 말했다. 서아 씨는 무서워하고 있어요? 박 대표님. 정말로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계속 말하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표님뿐이라고 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김 비서를 쳐다보았다. 온화한 걱정과 완전한 순수함이 섞인 표정이기를 바라면서 글쎄요, 김 비서님. 그건 정말 곤란한 상황 같네요.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안도감은 거의 가슴 아팠다. 정확히 뭘 도와달라는 거죠? 나는 물었다. 저는 그냥 토요일 아침에 156통의 부재중 전화에 잠이 깬 남자일 뿐입니다. 서아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업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네요. 김 비서는 한참 동안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눈 뒤에서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내 말투의 조심스러운 중립성을 알아차릴 만큼 똑똑했고 부유한 고객들과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얼버무릴 때를 이해할 만큼 경험이 많았다. 이거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김 비서님, 나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아마 일하러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당신 상사는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김 비서가 마치 누군가 그녀에게 양자물리학을 해석 셔플 댄스로 설명해 준 것 같은 표정으로 떠난 후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고 책상에 앉았다. 아침의 즐거움은 맛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에 착수할 시간이었다. 진짜 사업, 편지지, 법적 정밀함, 그리고 기업 변호사들을 감탄하며 울게 만들 종류의 조건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 나는 내 개인 편지지 한 장을 꺼냈다. 내 이름이 짙은 파란색 잉크로 양각된 두툼한 크림색 종이. 첫 단어를 읽기도 전에 이 사람은 장난이 아니다 라고 소리치는 종류의 공식 서신. 어떤 사람들은 허세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협상을 위한 적절한 분위기 설정이라고 불렀다. 최후통첩의 재미있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변하고 소리치기 시작하며 뒷받침할 수 없는 위협을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효과적인 최후 통첩은 비즈니스 계약서처럼 익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한쪽이 모든 카드를 쥐고 다른 쪽은 끔찍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더 나쁜 결과를 마주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계약. 나는 손가락 마디를 꺾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15년간 투자 계약서와 인수 조건을 작성해온 나는 이 특정 문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신, 이서아, 최진혁, 발신, 박민준. 제목, 현재 재정적 혼란 해결을 위한 조건, 일자, 오늘 날짜. 하기 서명인은 최근의 재정적 불규칙성이 위에 명시된 양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추가적인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안합니다. 나는 내 서두를 감상하며 잠시 멈췄다. 건조하고 비즈니스적이며 감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 문장들 어디에도 배신, 굴욕, 또는 내 아내가 내가 자금을 댄 파티에서 자기 상사와 딥키스를 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은 없었다. 단지 재정적 불규칙성과 불편뿐. 마치 내가 그들의 개인 ATM이 되기를 멈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온 세상이 현재 붕괴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조건 1. 공개적 인정. 이서아 씨는 자신의 로스쿨 교육이 전적으로 박민준에 의해 자금 지원되었음을 인정하는 공개 성명서를 모든 개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관련 법조계 간행물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성명서는 박민준을 그녀의 법률 교육의 유일한 재정적 후원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대체 자금 출처를 암시하는 이전의 모든 공개적 진술을 정정해야 합니다. 성명서는 본문서의 첨부 A로 제공된 초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나는 새 문서를 열고 첨부 A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건 재미있을 것이다. 정정 성명서. 저는 제 로스쿨 과정 동안 전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남편 박민준 씨에게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박민준 씨는 다른 어떤 이의 도움 없이 저의 등록금, 생활비, 교육 비용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저의 최근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다른 분들이 제 교육을 후원한 것처럼 잘못 암시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혼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박민준 씨의 관대한 지원 덕분에 저의 법조인 경력이 가능했으며 제 미래에 대한 그의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짧고 달콤하며 지난 6개월 동안 모두에게 최진혁이 자신의 멘토이자 영감이었다고 말해온 사람에게는 완전히 굴욕적이다. 법조계는 리얼리티 TV 스타들이 성형수술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십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 이 작은 정정은 몇 달 동안 모든 변호사 협회 회식 자리에서 화제가 될 것이다. 다시 본 문서로 돌아와서 조건 2. 임원 사임. 최진혁 씨는 본 합의서 체결 즉시 JH 컨설팅의 모든 직위에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진혁 씨는 퇴직금, 스톡옵션 또는 고용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급여 이외에 다른 보상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최진혁 씨는 회사의 새로운 소유 구조가 지시하는 대로 전환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최진혁은 아마 새로운 소유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몇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가 알아낼 때쯤이면 그는 링크드인 프로필에 법률 컨설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업데이트하고 있을 것이다. 조건 3. 부부 재산 보호. 이서아 씨는 박민준이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부 재산, 사업 이권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합니다. 여기에는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사업 지분, 지적 재산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서아 씨는 이러한 자산이 박민준의 특유 재산임을 인정하며 이러한 자산과 관련된 분할, 부양 또는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었다. 한국의 재산분할법에 따라 서아는 이론적으로 내가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것의 절반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녀의 생활 방식을 지탱하는 모든 재정 구조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동안 이혼 소송을 통해 이를 질질 끌고 싶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현명한 방법은 지금 그녀의 청구를 포기하고 우리 둘 다를 더 가난하고 더 화나게 만들 초토화 소송을 피하는 것이었다. 조건 4. 비밀 유지 계약. 양 당사자는 박민준의 사업활동, 투자 결정 또는 개인적인 일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인터뷰, 제3자와의 일상적인 대화 및 박민준을 어떤 맥락에서든 언급하는 다른 모든 형태의 공개적이거나 사적인 의사소통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들 둘 다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했다. 더 이상 커플 사진에 나를 태그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네트워킹 행사에서의 무심한 언급도 그들의 전문적인 대화에서 아, 민준 씨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민준 씨가 저렇게 제안했어 라는 말도 없기를 바랐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만 내 이름을 그들의 사회적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이다. 조건 5. 집행 및 결과. 이러한 조건의 위반은 즉시 완전한 금전적 손해배상, 금지 명령 구제, 그리고 양 당사자에게 이전에 제공된 모든 자금의 완전한 자산 환수를 추구하는 법적 조치를 초래할 것입니다. 박민준은 민사소송, 자산 몰수 절차,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형사 고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가능한 법적 구제책을 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근과 함께 채찍을. 다시 말해 내 규칙대로 놀거나 아니면 내가 다음 5년과 내 상당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들의 삶을 단테의 지옥이 스파 휴가처럼 보이게 만들 법적 악몽으로 만드는 데 쓸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문서를 내 개인 편지지에 인쇄한 다음 내 기록용으로 두 번째 사본을 인쇄했다. 조건은 가혹했지만 공정했다. 또는 적어도 그들은 내 관대함으로 살면서 그들의 낭만적인 미래를 계획했던
바람 피운 아내와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해 내가 느끼는 만큼 공정했다. 이 접근 방식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었다. 서아와 최진혁은 서류에 서명하고 그들의 삶을 계속할 수 있었다. 아니면 거부하고 그들의 현재 재정적 재앙이 영구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나는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현실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 최진혁의 형편없는 판단에 대한 전문적인 결과, 그리고 내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했을 뿐이다. 나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마닐라 봉투에 넣었다. 그들에게 응답할 시간이 24시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커버레터와 함께 협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 제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명된 합의서나 이 문제를 대체 수단을 통해 처리하기를 선호한다는 명확한 표시로 응답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대체 수단이란 그들 둘 다를 직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몇 년 동안 방사능에 오염시킬 법적 핵겨울과 동등한 것이었다. 김 비서는 아마 아직 건물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로비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총 맞는 사자가 되지 않고 서아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고민하며 밖에서 서성이고 있을 것이다. 나는 김 기사님에게 전화해서 그녀를 찾아 다시 올라오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15분 후에 내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다. 박 대표님, 다시 뵙자고 하셨다고. 나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걸 서아에게 직접 전달해줘야 해요. 이메일이나 문자, 경비원이나 비서에게 맡기지 말고요. 직접 전달하고 그녀가 내용을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김 비서는 봉투를 마치 손안에서 폭발할 것처럼 받아들었다. 이게 뭐죠? 그녀의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나는 말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조건들과 함께요. 응답할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으면요? 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왜 그들의 회사가 해산되는지 설명할 때 짓는 종류의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녀는 현재의 문제들이 단지 오프닝 공연에 불과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본 공연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나는 토요일 남은 시간을 금요일 밤 내 인생이 폭발하기 전에 계획했던 것과 똑같이 보냈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일들. 나는 4만 원짜리 팟타이를 파는 상암동의 그 집에서 태국 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너무 맛있어서 할머니의 보석이라도 팔아서 한 그릇 더 먹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억만장자들이 나쁜 짓을 하는 넷플릭스 쇼의 2번째 시즌 전체를 몰아봤다. 내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내 주말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았다. 저녁 7시쯤 나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보르도 와인 한 병을 땄다. 원래 그 특별한 날은 서아의 첫 번째 큰 사건 승소나 낭만적인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일 거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 특별한 날은 바람 피운 아내의 재정적 안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었다. 인생은 참 재미있다. 와인은 완벽했다. 풍부하고 복잡했으며 좋은 것은 제대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만큼의 탄인이 있었다. 결혼 생활과는 달리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해서 당신은 안 불렀으면 했거든 으로 바뀌는 것은 벤처 캐피탈을 태우는 기술 스타트업보다 더 빨랐다. 김 비서가 봉투를 가지고 떠난 후 내 휴대폰은 다행히 조용했다. 서아가 내 조건을 읽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통의 티슈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돼 라는 말을 3시간 동안 들어줄 친구 한 명 이상이 필요한 종류의 감정적 붕괴를 겪으며 어딘가에 틀어박혀 있을 것이었다. 내가 와인병의 절반을 비우고 그 비싼 젤라토 가게에서 디저트를 주문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건물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다. 박 대표님, 이서아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올려보내드릴까요? 물론이지. 나는 그녀가 마침내 정찰 임무를 위해 비서를 보내는 대신 직접 나를 마주할 용기를 언제 낼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올려보내주세요, 김 기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거나 아파트를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서아가 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우리는 내 조건대로 내 공간에서 내가 모든 카드를 쥔 채로 할 것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예전에도 나를 추리닝과 서울대 경영대학원 티셔츠 차림으로 본 적이 있었다. 비록 인정하건대 그 이전의 경우들에는 내가 그녀의 모든 재정적 지원 구조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4분 후에 내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복도에서 잠시 망설이며 용기를 내기에 딱 맞는 시간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내 안에 자신의 남자친구를 로스쿨 후원자라고 내세우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를 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지옥 같아 보였다. 평소 완벽했던 머리는 감지하는 채로 늘어져 있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데서 오는 기름진 축 처짐이 있었다. 그녀가 아파트를 나설 때 절대 빼놓지 않았던 디자이너 메이크업은 완전히 사라져 얼굴은 창백하고 눈주위는 부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제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인스타그램 사진 속의 그 샴페인 골드 드레스. 단지 이제는 주름지고 커피나 와인 혹은 아마도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 그녀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네 행동의 결과에 온 걸 환영해. 와, 재정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막 발견한 사람처럼 보이네. 때로는 침묵이 어떤 재치 있는 반격보다 더 파괴적이다. 그녀는 마치 지뢰밭을 탐색하는 사람처럼 거실로 들어왔다. 3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둘러보았다. 아마 그녀는 마침내 모든 가구, 모든 예술품, 모든 비싼 기기가 내 돈으로 샀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녀는 단지 24시간도 채 안 되어 공개적으로 망신 준 남편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보낸 문서 받았어. 그녀는 말했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수없이 껴안았던 소파에 주저앉으며 내가 우리의 미래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멀어지는 대신 함께 늙어가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럴 줄 알았어. 최진 역시 집에 있지 않고 여기 온 걸 보니 나는 와인잔을 들고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다. 협상에서는 힘의 역학이 중요했고 나는 이 대화에서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기를 원했다. 민준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녀는 변호사 목소리를 사용했다. 최종 변론과 고객 미팅을 위해 연습했던 차분하고 합리적인 톤. 파티에서 있었던 일. 당신을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 나는 와인에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나를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다고. 내가 돈을 낸 졸업 파티를 열고 나를 초대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네 상사와 키스를 하고 네 교육 자금을 댄 공로를 공개적으로 그에게 돌렸다. 그런데 어째서 이게 나를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다는 건가? 나는 그냥 그녀는 잠시 멈추고 감지 않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내 친구들하고 있을 때 당신이 거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 내 친구들. 나는 마치 외국어를 이해하려는 듯 그 말을 반복했다. 내가 돈을 낸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내가 산 와인을 마시고 내가 자금을 댄 내 성취를 축하해온 바로 그 친구들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봐. 서아야. 내가 보기엔 네가 최진혁과 탈출 전략을 짜는 동안 내가 네 인생 전체를 책임지게 한 3년간의 사기극을 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서 마치 우리의 갇힌 동물처럼 부엌 쪽으로 서성였다. 당신은 내가 겪었던 압박감을 이해 못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아내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남편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걸 모두가 아는 거. 그래서 네 해결책은 네 남자친구가 모든 걸 책임지는 척하는 거였어? 그는 내 남자친구가 아니야. 그 말은 날카롭고 방어적으로 나왔다. 최 변호사님과 나는 그냥 복잡해. 나는 웃었다. 그리고 나조차도 그 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리는지 알 수 있었다. 복잡하다고 그렇지. 파티에서 누군가의 목구멍에 혀를 집어넣고 네 교육을 후원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걸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녀는 서성이는 것을 멈추고 나를 마주보았다. 내가 실수했어. 알겠어. 순간에 휩쓸려서 인스타그램에 바보 같은 말을 했어. 하지만 그게 네가 내 인생 전체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야. 내 인생을 파괴했다고?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아야, 나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어. 그냥 돈 내는 걸 멈췄을 뿐이야. 차이가 있지. 내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내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당신은. 그녀는 아파트 주위를 미친 듯이 손짓했다. 모든 걸 꺼버렸어. 식료품도 살 수 없어. 성인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나는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쓰기 전에 실제로 돈을 벌어야 해. 혁명적인 개념이지. 알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순간 나는 4년 전에 사랑에 빠졌던 여자의 모습을 언뜻 보았다. 연약하고 불확실하며 인간적인. 그러다 그녀는 몸을 곧게 폈고 변호사의 가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당신이 보낸 그 조건들. 그녀는 말했다. 터무니없어.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 무슨 일? 나는 말을 가로챘다. 배신당하고 굴욕당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 아내가 청구서를 내가 다 내는 동안 다른 남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나는 최 변호사님과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어. 정말?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너희 둘이 꽤 한 팀이었던 것처럼 들리던데 선배님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로스쿨 시절 내내 저의 후원자셨죠. 하트 이모티콘, 메시지가 꽤 명확하네. 변호사님. 그녀는 이제 울고 있었다.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 샴페인 골드드레스 위로 떨어지는 추한 눈물이었다. 나는 그냥 당신에게 가려진 기분이었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성공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았어.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단지 당신 돈 때문인 것처럼. 그래서 넌 그 공로를 최진혁에게 돌리기로 결정했구나.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렇게 됐잖아. 나는 창가로 다시 걸어가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네가 선택했어, 서아야. 네 파티에 나를 초대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모두 앞에서 최진혁과 키스하기로 선택했고, 내가 지불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에게 감사하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이제 넌 그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야 해. 그녀는 나를 따라 창가로 와서 내가 그녀의 향수와 절망과 후회의 냄새를 섞어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섰다. 민준 씨, 제발 내가 망쳤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이거 고칠 수 있어. 상담받을 수도 있고 함께 이겨낼 수도 있어. 모든 걸 불태울 필요는 없잖아.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완전히 투자하고 내 마음과 지갑을 맡길 만큼 사랑했던 이 여자를. 그 봉투 안의 조건들은 협상 불가야. 서아야. 서명하든지 아니면 내가 보조하지 않을 때 인생이 어떻게 보이는지 배우든지. 만약 내가 서명하면 그 다음은? 그럼 너와 최진혁은 너희가 원하는 어떤 삶이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 단지 내 돈과 내 이름이 내 성공담에 붙지 않은 채로.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마 내가 허세를 부리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아니었다. 사랑과 파트너십,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믿었던 옛날의 박민주는 그 잠긴 연회장문과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이 어딘가에서 죽었다. 새로운 박민주는 무엇보다 사업가였다. 그리고 사업가들은 이미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람들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24시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서류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대안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든지. 월요일 아침은 맨해튼을 우주의 중심처럼 느끼게 하는 상쾌한 가을 공기와 함께 찾아왔다. 나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다. 네이비색 톰포드 정장. 대부분 사람들의 월세보다 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구두. 그리고 소리치지 않고도 이 방은 내 것이라고 속삭이는 넥타이. 오늘은 단지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융가에 몇 달 동안 울려 퍼질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테헤란로에 있는 JH 컨설팅 건물은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우리는 성공했다고 소리치는 번쩍이는 유리타워 중 하나였다. 47층의 강철과 야망, 그리고 최진혁의 회사가 32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약 6개월 전에 최진혁이 우리 제국의 확장된 모습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고집했을 때 정확히 한 번 와본 적이 있었다. 우리 제국이라니 그가 알기나 했다면 나는 마치 그곳을 소유한 것처럼 로비를 걸어 들어갔다. 약 18시간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랬으니까. 경비원은 나를 알아보고 평소에 방문객 배지 절차 없이 손을 흔들어 통과시켜 주었다. 불쌍한 친구는 아마 지난 1년 반 동안 인사했던 친절한 투자자가 방금 모든 사람의 발밑에서 회사를 팔아버렸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32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음미할 시간을 주었다. 내가 JH 컨설팅에 처음 투자했을 때 최진혁은 성수동의 위워크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다. 수제계 간식을 만드는 스타트업과 양말 산업을 혁신하려는 다른 회사와 회의실을 공유하면서 이제 그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과 평방미터당 일부 사람들의 아파트, 전체보다 비싼 전망을 가진 코너 오피스를 가지고 있었다. 모두 내 돈 덕분이었다. 모두 곧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것이었다. 접수구역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아무도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모를 때 일어나는 종류의 불안한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나는 커피 머신 옆에서 직원들이 무리지어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적어도 3명은 마치 헤드헌터에게 이력서를 문자로 보내는 것처럼 미친 듯이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었다. 박 대표님. 항상 깍듯하게 예의 바르던 제시카라는 이름의 젊은 여직원이 나를 보고 안도하는 듯 보였다.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최 대표님께서 주말 내내 연락하려고 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사회는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대표님. A 회의실입니다. 아침 7시부터 거기 계셨어요. 월요일 오전 7시. 그건 절박함의 시간이었다.
똥이 펜을 쳤을 때 모든 사람이 조각들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알아내려고 허둥댈 때 일어나는 종류의 일은 회의였다. 나는 복도를 따라 회의실로 걸어갔다. JH 컨설팅에 떠오르는 스타들이 점심때까지 일자리가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을 사무실들을 지나쳤다. 내가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내가 현재의 악몽의 근원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내가 만든 문제에 대해 논의하러 간다는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회의실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문을 열기 전에도 회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차보다 비싼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7명의 사람들, 모두 나쁜 소식을 실은 화물 열차에 치인 것처럼 보였다. 재무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고, 노트북들은 아마 범죄 현장처럼 보였을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들 자신의 직업 세계가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충격받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눈에 띄게도 최진혁은 없었다. 나는 한 번 노크하고 문을 열었다. 대화가 즉시 멈췄고 7쌍의 눈이 마치 재난 영화에서 기병대가 제때 도착하는 장면에서나 볼 법한 절박한 희망을 담아 나를 향해 돌아섰다. 박 대표님, CFO인 브래드 헨리가 거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와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주말 내내 연락하려고 했어요. 들었어요. 나는 테이블 상석의 빈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 자리는 최진혁의 평소 자리였다. 하지만 최진혁이 없었으니 누군가 리더십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용감한 CEO는 어디 있습니까? 이사들은 마치 누가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지 결정하려는 듯 서로 눈치를 교환했다. 마침내 운영 책임자인 사라천이 목을 가다듬었다. 최 대표님은 오늘 아침부로 더 이상 회사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임, 나는 물었다. 비록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1시간 전쯤 경비원들이 글을 내보냈습니다. 브래드가 말했다. 오전 6시 47분에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매우 간결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가 조율한 정확한 결과가 아니라 놀라운 소식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우리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안타까운 타이밍이네요. 박 대표님. 사라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억제된 공황으로 굳어 있었다. 회사의 재무 구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운영 계좌는 동결되었고 급여는 밀렸으며 5분마다 부도난 지급금에 대해 묻는 협력업체들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업 개발 책임자인 마커스 웹이 덧붙였다. 어떤 종류의 인수나 적대적 인수에 대한 소문이요. 재계 언론이 소유권 변경과 리더십 전환에 대해 질문하며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나는 JH 컨설팅을 이 300억 원짜리 회사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 이 7명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똑똑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 최진혁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 60시간 일하고 개인 시간을 희생한 사람들. 그들은 그들에게 닥칠 일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부수적인 피해자였다. 나는 서류 가방을 열고 폴더를 꺼내며 말했다. 상황을 명확히 해줄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각 이사 앞에 인수 서류 사본을 놓았다. 블랙스톤 법률 파트셔스 로고가 각 페이지 상단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 뒤에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수정처럼 맞고도 완전히 파괴적인 언어가 이어졌다. 금요일 시장 마감 기준으로 나는 그들이 읽는 동안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저는 JH 컨설팅의 제 과반수 지분을 블랙스톤 법률 파트너스에 매각했습니다. 매각은 오늘 아침 완료되었고 이제 그들이 회사의 지배주주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지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이 그들의 모든 직업적 우주가 그들의 의견이나 동의 없이 방금 다시 쓰여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종류의 완전하고 심오한 고요함이었다. 브래드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다. 당신의 과반수 지분이라고요? 박 대표님, 당신은 회사 지분의 15% 미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기업가들에게 왜 그들의 회사가 해산되는지 설명할 때 짓는 종류의 미소였다. 실은 브래드, 나는 JH 컨설팅의 90%를 소유했습니다. 최진혁이 10%를 보유하고 CEO로 재직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과반수 주주였습니다. 사라의 얼굴은 완전히 하얘졌다. 그건 불가능해요. 최 대표님이 이 회사를 설립했어요. 무에서부터 세웠다고요. 최진혁은 비전을 가졌고 나는 말했다. 나는 자본을 가졌습니다. 창업 자금의 90%, 운영 투자의 90%, 확장 자본의 90%. 모두 제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나왔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90%의 소유권을 받았습니다. 원하시면 원래 법인 설립 서류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검토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커스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아마 18개월 전에 더 주의 깊게 읽었어야 할 법인 등기부등본을 불러오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왜 블랙스톤에 팔았습니까? 우리는 수익성이 좋고 성장하고 있고 방금 모릿은 산업계약을 따냈는데 왜냐하면 나는 말을 가로챘다. 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 개인적인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특정 사업 관계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 완곡한 표현은 발사된 총의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마 나의 갑작스러운 매각 결정이 의문의 인사 변경과 최진혁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졸업 파티, 인스타그램 게시물 또는 그들의 전 동료가 내가 그의 직업적 꿈에 자금을 대는 동안 내 아내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죠? 법무 책임자인 제니퍼 월시가 물었다. 이미 답을 알지만 틀렸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류의 목소리로. 블랙스톤의 대표들이 오늘 오후에 여기 올 겁니다. 나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들은 현재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향후 최적의 전략적 조정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고위 직원들과 개별 미팅을 진행할 것입니다. 기업 용어로 번역하면 그들은 당신들 절반을 해고하고 나머지 회사를 자신들의 비전에 따라 재구성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 그들은 최진혁의 리더십과 비전을 인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JH 컨설팅에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나는 계속했다. 이제 최진혁이 더 이상 방정식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들은 회사가 여전히 그들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브래드의 손은 인수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떨리고 있었다. 박 대표님, 이 회사에는 4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가족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블랙스톤 법률 파트너스는 기업 구조 조정에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평판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들의 투자에 최선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정중한 방법이었다.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가 잠시 멈추고 충격받은 임원들로 가득 찬 방을 향해 돌아섰다. 참고로 여러분 모두 재능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블랙스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러분은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의 경력이 있던 자리에 남은 연기, 나는 분화구를 응시하도록 내버려두고 떠났다. 2주 후, 나는 판교에 개조된 창고에 서서 27세의 코딩 천재가 그녀의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어떻게 로펌의 리서치 방식을 혁신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진혁이 JH 컨설팅을 시작했던 바로 그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단, 이번에는 내 투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 공간은 JH 컨설팅의 번쩍이는 테헤란로 사무실과는 전혀 달랐다. 노출된 벽돌벽,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모든 것을 힙스터 커피숍처럼 보이게 만드는 종류의 산업용 조명. 하지만 여기에는 에너지가 있었다. 단지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기업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것을 만드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종류의 집중된 강렬함. 법률 리서치의 문제는 이마윤이 말하며 카페인에 취한 수학자가 공격한 것처럼 보이는 화이트보드로 뒤덮인 벽을 가리켰다.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인공지능이 몇 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주니어 변호사들에게 시간당 30만 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나는 아마도 근처 구제 가게에서 가져왔을 법한 이가 빠진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는 끔찍했다. 쓰고, 묻고, 대략 실온에서 제공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음료 서비스 품질보다 이마윤이 하는 말에 더 관심이 있었다. 데모를 보여주세요. 내가 말했다. 이마윤의 눈은 마치 누군가 그녀에게 무제한의 자금과 평생 공급될 레드불을 제안한 것처럼 빛났다. 그녀는 작업 공간의 한쪽 벽을 차지하는 거대한 모니터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거의 깡충깡충 뛰어갔다. 좋아요. 복잡한 인수합병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날리며 말했다. 전통적인 리서치는 3명의 주니어 변호사를 보내 40시간 동안 법률 데이터베이스, 판례, 규제 서류를 샅샅이 뒤지는 것을 포함할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키워드 검색과 문서 검토에 불과한 작업에 대해 의뢰인에게 0만 원을 청구할 거예요. 화면은 내가 몇 년 동안 변호사들이 씨름하는 것을 본 투박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와는 전혀 다른 깨끗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채워졌다. 이제 이걸 보세요. 이마유는 그 주니어 변호사들이 제대로 리서치하는데 며칠이 걸렸을 검색어를 입력하며 말했다. 결과가 즉시 나타났다. 단순히 사건과 법규 목록이 아니라 신뢰도 등급과 전략적 권장사항이 포함된 관련 판례에 대한 조직적이고 가중치가 부여된 분석이었다. AI는 수천 개의 문서를 샅샅이 뒤져 가장 관련성 있는 자료를 식별하고 실제로 의미 있는 형식으로 제시했다. 인상적이네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나는 몇 년 동안 수많은 기술 데모를 보았고 대부분은 특별히 혁신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로펌에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을 초래하는 실제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는 변호사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마유는 분명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에 열을 올리며 계속했다. 우리는 그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리서치에 몇 줄을 보내는 대신 그들은 전략, 고객관계, 실제 법률적 사고, 즉 인간이 실제로 잘하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나는 작업 공간을 둘러보며 설비를 살펴보았다. 이케아 부품과 산업용 파이프로 조립된 것처럼 보이는 스탠딩 데스크에서 일하는 6명의 개발자. 톱밥 받침대 위에 균형을 잡은 재생문으로 만든 회의 공간. 순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목업, 그리고 어느 피자 가게가 그들의 주소로 가장 빨리 배달하는지에 대한 내기풀로 보이는 것으로 덮인 화이트보드. 이것이 진짜 스타트업의 모습이었다. 간결하고 집중되어 있으며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보다 문제 해결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만든 것. 그것은 내가 원룸 아파트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라면과 완고한 결심으로 살았던 내 자신의 초창기를 생각나게 했다. 현재 자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이마윤의 열정은 약간 사그라들었다. 지금까지는 부트스트래핑으로 버텨왔어요. 구글에서 일했던 이전 직장에서 모은 저축이 좀 있었고 팀은 우리가 제대로 된 월급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지분으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회사가 파산까지 3개월 남았다는 사실에 대해 무심한 척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 다음에는 투자자를 찾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일하러 돌아가야죠.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내가 지하철을 타고 판교로 오는 동안 그녀의 배경에 대해 조사한 것을 보여주었다. MIT 컴퓨터 과학학위, 구글에서 3년간 머신러닝 알고리즘 작업, 톰슨 로이터에 인수된 리걸테크 스타트업에서 2년. 그녀의 코드는 우아했고 그녀의 전략적 사고는 건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녀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당신 팀에 대해 말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제가 함께 일해본 최고의 엔지니어들입니다. 이마유는 우리의 대화를 엿듣지 않는 척하는 개발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사라는 넷플릭스에서 추천 엔진을 만들었고 마커스는 페이팔에서 사기 탐지 알고리즘을 작업했어요. 킴은 작년에 렉시스넥시스가 500억 원에 인수한 그 문서 분석 플랫폼의 수석 개발자였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 지분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우리가 만드는 것을 믿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일 당장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그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것의 2배를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것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회사와 JH 컨설팅의 차이점이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고 법조계 칵테일 파티에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컨설팅 회사를 세우고 있었다. 이마유는 전체 직업이 운영되는 방식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었다. 규모를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물었다. 현실적으로 120억 원이면 우리가 필요한 팀을 고용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으로 18개월 동안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겁니다. 200억 원이면 더 좋고요. 더 빨리 확장하고 아마 서해안에 지사를 열고 정말 큰 로펌들을 공략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목업으로 덮인 화이트보드로 다시 걸어갔다. 디자인은 깨끗하고 직관적이었으며 변호사들이 기본적인 리서치를 하기 위해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배울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분명했다. 잠재 고객들, 실제 로펌들과 이야기해봤습니까? 서울의 중견 로펌 3곳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마윤이 말했다. 피드백은 놀라웠어요. 파트너들은 우리가 리서치 비용을 60, 70% 절약해주고 있고
분석의 질은 실제로 그들의 주니어 변호사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숫자를 보여주세요. 다음 1시간 동안 이마유는 개조된 창고에서 운영되는 회사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재무 예측, 시장 분석, 고객 확보 전략을 나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숙제를 해왔다. 더 중요하게도 그녀는 자신이 만들려는 것의 기술적 과제와 사업적 현실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법률 산업은 리서치와 문서 검토에 연간 15조 원을 씁니다. 그녀는 시장 규모와 성장 예측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불러오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그 시장의 2%만이라도 차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3억 원짜리 사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작업 공간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6명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지분과 피자를 위해 일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합법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동안 찾아온 바로 그 종류의 투자 기회였다. 하윤 씨, 나는 말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장 200억 원짜리 수표를 써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분 45%, 이사회 자리, 완전한 운영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3초 만에 대략 17가지의 다른 감정을 거쳐갔다. 충격, 불신, 흥분, 의심,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러운 낙관. 당신이 뉴욕에서 최고의 엔젤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정교한 사기를 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나는 웃었다. 그 잠긴 연회장 밖에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사기 아닙니다. 그냥 좋은 투자를 보면 아는 남자일 뿐입니다. 나는 수표책을 꺼내 쓰기 시작했다. LYN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귀하 200억 원. JH 컨설팅을 팔아서 얻은 수익과 같은 금액을 실제로 성공할 자격이 있는 무언가에 재투자했다. 빅 리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수표를 건네며 말했다. 2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무언가를 파괴하는 대신 무언가를 세우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마윤에게 그 수표를 써준 지 3일 후 나는 삼청동의 조용한 카페 구석 부스에 앉아 곧 내 전 아내가 될 여자가 마치 자신의 평판을 구제할 비결이라도 담겨 있는 것처럼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만나기로 동의했는데 아마도 그녀의 신용카드가 여전히 동결되어 있고 푸드트럭에서 나오지 않는 무언가를 먹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카페는 커피 한 잔에 15영원을 받지만 네온 사인과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라테 아트로 광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런 절제된 장소 중 하나였다. 그냥 좋은 커피, 편안한 좌석, 그리고 방 전체가 엿듣지 않고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종류의 음향 디자인. 내가 계획한 것에 완벽했다. 서아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나아 보였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데는 성공했지만 눈 밑에는 화장으로도 완전히 가릴 수 없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평소 자신감 넘치던 자세는 지난 한 주 동안 재정적 독립이 여성 잡지의 캐치프레이즈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구부정한 어깨로 바뀌어 있었다. 잠은 좀 잔 것 같네. 나는 그녀 맞은편 부스에 앉으며 말했다. 조금. 그녀는 커피잔을 마치 구명조끼인 양 두 손으로 감쌌다. 민준 씨, 당신 조건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그건 나를 망신 주려고 만든 거야. 나는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저으며 그녀의 말을 생각했다. 그건 공개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만든 거야. 차이가 있지.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동안 당신이 내 교육 전체를 지원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길 원하잖아. 그게 망신이야. 그건 정직이야. 나는 부스의 가죽 장식의 등을 기댔다. 네가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역사를 다시 쓰기로 선택했잖아. 이제 넌 그것을 자발적으로 정정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진실을 알아내게 놔둘지 선택해야 해. 그녀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다. 카페 창 밖으로 아마도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재정적 복수 계획의 균형에 달려있지 않은 직장으로 서둘러가는 보행자들을 쳐다보면서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됐어?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무슨 뜻이야? 내 전화를 받지 않아. 그의 비서는 당분간 만날 수 없다고 하고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고 나와 있어.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녀가 거의 안쓰러웠다. 거의. 그녀는 진심으로 최진혁이 어떤 종류의 독립적인 성공 사례, 즉 재능과 결단력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뛰어난 법률가라고 믿는 것 같았다. 그의 모든 직업적 존재가 그녀의 남편에 의해 자금 지원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그녀에게는 새로운 소식이었다. 나는 최진혁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나는 말했다. 나는 단지 그를 위해 하던 일들을 멈췄을 뿐이야. 당신답게 애매하게 말하네. JH 컨설팅은 내 회사였어. 서아야.
90% 소유권 완전히 문서화되었고 완전히 합법적이었지. 최진혁은 본질적으로 내가 그의 사업 계획을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CEO 놀이를 할 수 있었던 아주 높은 연봉을 받는 직원이었다고. 커피잔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받침대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럴 리가 없어. 법인 설립 서류는 공개 기록이야. 넌 변호사잖아. 이런 건 어떻게 찾아보는지 알 텐데. 하지만 그가 그 회사를 무에서부터 세웠어.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모든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모든 주요 고객을 유치했단 말이야. 내 돈으로. 나는 바로 이 대화를 위해 인쇄해온 은행 송금 기록을 휴대폰에서 꺼내 보여주었다. 18개월간의 운영자금, 창업자본, 확장대출, 사무실 임대료. 모두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나왔다. 그녀는 마치 외국어로 쓰인 것처럼 서류들을 쳐다보았다. 왜 그의 회사에 자금을 댔어? 내 아내가 그의 법률 컨설팅 회사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니까. 그 대화 기억나? 넌 그가 뛰어나지만 단지 그를 믿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잖아.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세상에. 그래. 그래서 네가 네 교육을 후원해줘서 그에게 감사했을 때 넌 본질적으로 내가 그의 사업에 내 돈을 쓰는 동안 내 돈을 네 등록금에 써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 거야. 이건 아이러니의 재정적 러시아 인형 같네. 민준 씨, 나는 몰랐어. 물론 몰랐겠지. 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넌 그냥 네 똑똑한 남자친구가 스스로 제국을 건설했다고 가정했고 모두가 나 대신 그가 네 스폰서라고 생각하게 놔두는 걸 기뻐했지.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녀의 어깨가 약간 떨렸다. 나는 그녀가 울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 계산했는지의 규모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공개 성명서. 나는 서류 가방에서 인쇄된 초안을 꺼내며 말했다. 같이 검토하면서 문구를 제대로 맞춰보자.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나한테 이걸 시킬 거야? 넌 이걸 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고 대안은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네가 잠재적인 고용주와 전문적인 인맥들에게 네 교육 자금 출처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이야. 나는 초안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소리 내어 읽어봐.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녀는 눈에 띄게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저는 제 로스쿨 과정 동안 전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남편 박민준 씨에게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박민준 씨는 다른 어떤 이의 도움 없이 저의 등록금, 생활비, 교육 비용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저의 최근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다른 분들이 제 교육을 후원한 것처럼 잘못 암시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혼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박민준 씨의 관대한 지원 덕분에 저의 법조인 경력이 가능했으며 제 미래에 대한 그의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격식 차렸어. 나는 말했다. 인질 영상 같아. 다시 해봐. 하지만 네가 실제로 쓸 법한 말처럼 들리게. 그녀는 마치 내가 그녀에게 중국어로 전화번호부를 암송하라고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라는 거야? 내가 로스쿨 교육비를 누가 냈는지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넌 오류를 공개적으로 정정하는 거야. 차이가 있지.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이혼 변호사가 지시한 것보다는 사람이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올릴 법한 내용처럼 들릴 때까지 문장을 한 줄 한 줄 검토하며 언어를 조정했다. 최종 버전은 더 짧고 더 대화체였지만 여전히 내가 기록에 남겨야 할 모든 핵심적인 인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건 언제 올려? 그녀가 물었다. 오늘 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 그리고 내 졸업을 다뤘던 법조계 간행물들에 이메일로 보낼 거야. 법률신문, 미국 변호사, 리걸타임즈 전부 다. 이건 내 평판을 망칠 거야. 내 평판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어. 나는 단지 다른 사람이 조사해서 스스로 알아내기 전에 네가 그것을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그녀는 성명서를 접어 마치 독성 폐기물을 다루는 것처럼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내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내 성공한 남자친구가 실제로는 그냥 내 남편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걸 인정한 다음에는 이 다음에는 너와 최진혁은 너희가 원하는 어떤 삶이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 단지 내 자금 지원과 내 이름이 내 성공담에 붙지 않은 채로. 그녀는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가 잠시 멈췄다. 참고로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알아. 나는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됐고 이제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안고 살아야 해.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아마도 남은 하루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왜 그녀가 방금 그들에게 최진혁과의 관계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려 하는지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내며 보낼 것이다. 나는 에스프레소를 한 잔 더 주문하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마윤이 그들의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냈다. 팀이 아마 서아의 평소 점심값보다 싼 샴페인으로 새로운 자금 조달을 축하하고 있었다. 실제로 축하할 만한 것을 얻은 사람들의 진짜 축하. 내일 아침까지 서울 법조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서아의 로스쿨 교육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댓글을 읽는 것이 기대되었다. 6개월 후 나는 한강변의 새 아파트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 서서 0원짜리가 아닌 커피를 마시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방 2개, 원목 바닥,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바라고 소리치는 대리석 조리대나 디자이너 잡동사니는 전혀 없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할 만한 평범한 곳이었다. 이혼은 3주 전에 마무리되었다. 빠르고 깨끗하고 내가 그 봉투에 요약했던 조건대로 정확하게 김 비서가 전달했던 것이 마치 평생 전처럼 느껴졌다. 서아는 협상을 시도하지 않고 모든 것에 서명했다. 아마도 그녀의 변호사가 스위스 회계사의 강박적인 정밀함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문서화하는 남자를 상대로 싸우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작은 단어들로 설명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온갖 곳 중에 부산으로 이사해서 저소득 가구의 주택 분쟁을 돕는 비영리 법률 구조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가 강남의 기업 법무에서 실제로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돕는 곳으로 갔다는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아마도 재정적 현실을 점검받은 것이 그녀에게 진짜 문제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어떤 관점을 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지난달에 나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다. 타이핑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쓴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쩐지 우리 결혼 생활 마지막 해에 그녀가 했던 어떤 것보다 더 개인적이었다. 이제 명성과 가치의 차이를 드디어 이해하게 됐어요. 그녀는 썼다. 그걸 알아내는데 모든 걸 잃어야 했다니 미안해요. 나는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정확히 기념품으로서가 아니라 종결로서. 내가 결혼했던 여자가 여전히 그 인스타그램 캡션과 전문적인 네트워킹 헛소리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증거로서. 최진혁은 그럭저럭 자리를 잡았다. 그는 시카고의 중견 로펌에서 일하며 자신의 회사를 운영한 후에는 아마 지루해서 눈물이 날 법한 기업 준법 감시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에는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전 CEO, 이제 다시 다른 사람의 직원이 됨이라는 기업 용어였다. 법조계 언론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적절한 재정적 지원 없이 급속한 기업 확장의 위험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로 가끔 언급되었다. 내 휴대폰이 이마윤의 문자로 윙윙거렸다. 방금 모릿은 산업계약 체결했어요. 연간 28억 원 계약. 6시에 한 잔 어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당연하지. 내가 쏠게. LYN 테크놀로지는 내가 판교 창고에서 그 수표를 썼을 때 희망했던 바로 그것이 되었다. 그들은 12개의 주요 고객을 확보했고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에 지사를 열었으며 시리즈 B 펀딩 라운드를 주도하고 싶어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었다. 이마유는 리걸테크 매거진의 표지에 업계의 30세 이하 혁신가 30인 중 한 명으로 실렸다. 그리고 내가 언급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는 실제로 그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나는 이제 실제로 중요한 일들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기술과 법률 실무의 교차점에 대한 초빙 강의를 하고 단지 가치를 쫓는 대신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른 스타트업들을 멘토링하고 LYN 테크놀로지 이사회에서 일하며 우리 모두보다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드는 뛰어난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아파트는 도시가 제 할 일을 하는 먼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차보다 비싼 디자이너 가구도 저녁 파티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예술 컬렉션도 없었다. 나와 함께 아무것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과 함께 세운 삶의 증거는 없었다. 단지 햇살, 좋은 커피, 그리고 내가 이겼다는 만족감뿐이었다. 내가 서아의 재정적 안정을 파괴했거나 최진혁의 CEO 경력을 끝냈거나 그들 둘 다를 그들의 선택의 현실에 직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신뢰 대신 거래 위에 세워진 관계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겼다. 내 돈을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나는 마침내 성공할 자격이 있는 것들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 단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셜 미디어 판타지에서 연기하는 대신 나에게 속한 삶을 살면서 내 휴대폰이 울렸다. 다시 이마윤이었다. 계획 변경. 그녀가 말했다. 팀 전체가 모리슨 계약을 축하하고 싶어요. 판교의 그 새로운 루프탑 장소 생각하고 있어요. 올 거죠? 나는 내 평범한 가구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순간이 전혀 없는 내 평범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과 축하하는 것보다 더 있고 싶은 곳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갈게. 나는 말했다. 거기서 봐. 나는 재킷을 잡고 문으로 향했다. 햇살과 고요함, 그리고 잘 실행된 승리의 만족감을 뒤로하고 이제 진짜를 만드는 것과 온라인에서 성공해 보이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축하하러 갈 시간이었다. 6개월 전, 나는 그 잠긴 연회장 문 밖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이제 막 시작이었던 것이다.